그래서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커버드 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엔비디아 주식을 내가 100주를 들고 있으면 100주에 해당하는 전부 다를 콜옵션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다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이 전략을 하면은 프리미엄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초자산이 빠르게 급등하면은 상승분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횡보하고 있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2세대 때 이거 너무 주식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해서 1세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상품이 QYLD랑 XYLD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는 YLD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yield라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LD 혹은 Y로 끝나는 것들은 보면은 커버드 콜 ETF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들어갔잖아요. Q가 들어간 거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들어간 거는, 네. X는 대개 보면 S&P 500과 연관되어 있는 게 X가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YLD가 들어가면은 기초자산이 S&P 500인 커버드콜 상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1세대니까 1세대는 옵션을 팔 때 등가격 콜옵션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100%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보면은 주가가 1년 동안 이게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주가가 10.2%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2.7%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2.9. 그쵸. 22.9%죠. 근데 그냥 QQQ. QQQ 샀으면 그냥 48.8% 1년 동안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S&P 500 지수 기반이고, 얘는 주가가 4.94% 올랐고, 배당이 한 11.4% 정도가 됐는데, 네. 근데 그냥 스파이 투자했으면 얘는 37%고, 얘는 주가 오른 거랑 배당 합치면은 한 16%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국내 ETF 예시도 보면은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개. 예로 카테고리. 이게 1세대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초 지수가 여기는 나스닥이고 S&P 500이었는데 얘는 코스피 200이었어요. 네. 코스피 200을 했더니 37.8%나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9.4%나 나왔어요. 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앞에만 보면. 네. 지방에 있는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위탁으로 운영하면 거의 한 10% 정도 안팎으로 나오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건물 값이 거의 40% 가까이 오른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기초 지수를 그냥 ETF로 샀으면은 170% 수익률이 났어요. 뒤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쵸. 그래서 커버드 콜은 가급적이면은 나이를 먹어서 먼 훗날에 이런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전 재산 다 쓰고 요양병원 가야죠. 그죠. 차도 람보르기니 뽑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간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네. 그래서 2세대 커버드 콜이 요거를 이렇게 1세대가 상승장에서 이게 소외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2세대에서는 콜옵션을 전 주식 100%다 콜옵션 돌리지 말고 그렇죠. 네. 일부의 주식만 콜옵션을 돌리자. 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그냥 들고 있자. 그러면 나머지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얘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거의 막 170%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콜옵션을 하자라는 게 2세대 커버드 콜이에요. 그리고 콜옵션을 팔 때도 등가격 콜옵션을 팔면은 등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한 달 뒤에 그 가격대를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외가격은 올라야지만 이걸 넘기는 거니까 올라서 넘기면 그 오른 만큼의 차익은 그나마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가격이 아니라 외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가격 옵션을 매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약간의 2세대. 약간의 외출. 우리 결혼은 했지만 서로 터치하지 말자.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2세대의 제일 대표적인 게 제피랑 제피큐예요.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맞아요. 이게 2세대예요. 이게 제일 절충 안으로 나온 거예요.
주가 상승도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도 되는 거.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6.45% 주가 올랐고, 이거 S&P 500 추종하는 게 제피고, 제피Q는 기초지수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여기 보면은 그냥 S&P 500 투자했으면 37% 먹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15% 정도. 네. 제피Q 보면은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20%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12.7%니까 배당 수익률도 대단한 거예요. 1억 투자하면은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12.7%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세금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냥 나스닥 투자했으면 1억 투자했는데 올해 1년 지나서 보니까 4,880만 원에 불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커버드 콜도 좋지만 파테크를 하셔라. 잘라 먹어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잘라 먹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제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죠. 이렇게 10년째 놀고 먹고 있다. 근데 자산은 늘고 있다. 커버드 콜은 추천드리는 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세대 예시 중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이런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길죠. 근데 읽어보면 이제 대충 알겠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기초지수가 미국 다우존스 기초지수일 거고, 타겟은 뭐냐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 목표하는 타겟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7%의 배당 수익률을 일단 목표로 하고, 그래서 7%를 만약에 달성할 것 같으면은 그 나머지는 굳이 억지로 콜옵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그냥 보유함으로써 주식 상승분을 그냥 먹겠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호인데 1호도 있어요. 1호는 타겟이 7%가 아니라 3%예요, 3%. 그러니까 커버드 콜 전략을 운영해서 한 연 7%의 프리미엄. 근데 이제 1년 동안 운영한 거를 이제 보니까 주가가 15.9%나 올랐어요. 이거 네. 대단한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배당도 10% 넘게 배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생 ETF가 있거든요. 그게 슈드라는 ETF가 있는데 그냥 이거 샀으면은 주가가 21%가 올랐고 배당이 4.2%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요거 더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슈드 같은 거는 되게 재미없는 지수거든요. 잘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기초지수가 굉장히 횡보하면은 커버드 콜 전략에 딱 좋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갑자기 막 오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콜옵션 산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은 프리미엄만. 콜옵션 프리미엄만 내가 계속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세대가 나왔어요. 3세대. 3세대. 요즘 핫한 3세대는 걸그룹도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 커버드콜 3세대는 옵션의 비율을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기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콜옵션 콜옵션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 생주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쫙 올라갈 테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엔비디아 좀 횡보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콜옵션을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세대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매크로를 잘 읽어서 방향을 잘 예측을 해서 잘 하면은 엄청 좋고 잘 못하면은 똥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3세대가 그런 거다. 대표적인 게 아이스파이라고 있어요. 아이스파이.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것 중에 D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DTE. 이 0은 숫자 0이에요. 네. DTE가 무슨 뜻이냐면 D가 day. 네. 오늘 할 때, 매일 할 때 그 day. 이게 TO, to, day to. 이게 E는 expire, 만기. 그러니까 오늘 만기되는 하루짜리. 하루 미만짜리 콜옵션을 매일 파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자 부스레기를 쫙 모아가지고 우리 커버드 콜 투자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22% 올랐고 분배율이 8.6%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거의 한 31%.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세대는
1세대 때 생각해보면 이거 상승분이랑 분배율 더한 거랑 생짜 주식이랑 비교해보면은 괴리감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기 전에 이 ETF를 누가 운영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리고 궁금하면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게 1세대야, 2세대야, 3세대 커버드 코리아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걔가 3세대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런 걸 하면 돼요. 그렇게 3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팔 때, 한 달짜리 옵션을 팔아? 아니면 주짜리 혹은 매일매일 그 만기되는 옵션을 팔아봤을 때, 팔아라고 물어봤을 때, 매일매일 파는 거야? 라고 하면은 3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QDTE. 아예 이거 이름, 아까 Q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나스닥 관련된 거고, X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S&P 500. 근데 DT 방금 배웠잖아요. 네네. Day to Expire. 그러니까 얘는 매일매일 만기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분배율이 미쳤죠. 분배율이 44.3%예요. 1억 넣었으면은 4,400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과자 부스러기를 지금 모아서 44.3을 만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XDT는 1억 투자하면 3,37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3% 떨어졌으니까 조금 하락은 했네요. 한 230 정도 꼴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그냥 생으로 투자했으면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이러했다. 근데 3세대로 오니까 분배율이랑 주가 상승률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3세대로 오면은. 그래서 만약에 굳이 커버드 콜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은 3세대, 가급적이면 2세대 아니면 3세대를 하고, 만약에 1세대를 한다. 1세대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그냥 계속 횡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1세대. 아니면 내가 스스로 3세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1세대 커버드 콜을 사고 1세대 커버드 콜의 기초 지수가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 쳐요. 이걸 사고 그리고 나는 S&P 500 추종하는 뭐 스파이를 사는 거예요. 아, 섞어서. 요걸 동시에 들고 있다가 보완할.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느껴지면은 얘를 늘리는 거고, 스파이를. 그리고 횡보할 것 같다 그러면 얘 포션을 내가 늘리는 거고. 1세대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3세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3세대 커브드 콜을.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자신감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버드 콜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완전히 폭락했을 때 폭락을 다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복귀될 때 그냥 그 커버드 콜을 들지 말고 두드려 폭삭 맞았을 때는 본주를 그냥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회복될 때는 본주만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세대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네. 배당금이 이거 1억을 투자했을 때 거의 3,140만 원이나 나오니까 네. 1억만 넣는데 배당금이 1년에 이만큼 나와 버리니까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종합과세 합산이 되니까 요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조건에서 내가 탈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분류과세에 포함이 돼서 22% 세금 내면은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게 나한테 더 좋은지 한번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배금 받는 거를 2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그냥 섞어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보다는 조금 적게, 1억 넣으면은 지금 한 3,140만 원이나 나오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적게 가져가서 2천만 원 안 넘게 요거 전략을 한번 펼쳐보는 거는 뭐 마음 심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세대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테슬라를 이제 기초 지수로 한 NVDY랑 TSLY가 있는데, 이제 1세대 상품들은 등가격의 옵션 매도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등가격 옵션 매도는 안 해요. 그리고 얘네 특징이 변동성이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남자가 포르쉐를 모는 거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엄청 높고, 네.
그리고 콜옵션을 팔 때도 이제 $200 지금 엔비디아가 $200라면은 콜옵션을 팔 때 등가격은 $200에 그 콜옵션을 파는 게 등가격이라고 그랬고 이제 외가격을 판다라고 그랬잖아요. 외가격은 지금 현재가보다 5에서 15% 높은 가격에 형성된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미엄도 수치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5에서 15%가 오르면은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NVDY랑 TSLY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커버드 콜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파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이거든요. 네. 실제로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커버드 콜인데 이거를 한 주를 직접 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00불이나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200짜리 콜옵션을 매수하고 $200짜리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엔비디아 한 주를 보유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하나를 살려면은 $200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옵션으로 엔비디아 하나 가진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내는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한 $15 정도면은 엔비디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0면은 $15 정도 하면은 나머지 $185가 남잖아요. 그 $185를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에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자도 싹싹 긁어 모으고 그리고 콜옵션 판 것도 싹싹 긁어 모아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미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랑 테슬리가. 그럼 저렴하게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예. 그거 남는 돈으로 국채를 사는 거예요. 미국 국채. 그러면 미국 국채가 이자가 나오니까 거의 4% 정도 되는 그 4% 정도 되는 그 이자까지 얹혀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와, 이거 설계를 진짜 잘했죠. 머리 좋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만든 엔비디아 커버드 콜이 NVDY인데 1년 동안 횡비디아였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얘가 1.15%. 이 횡비디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수익률을 보잖아요. 지금 4월 기준이니까 104%가 올랐어요. 엔비디아 맞아요? 104나 올랐는데? 횡비디아 아니죠. 네. 느낌은 횡비디아인데. 왜냐면 조용하거든요. 이렇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이 65.6%. 아, 대박입니다. 네. 요거는 괜찮았죠. 1억 투자했는데 한 1억 115만 원이 되어 있고 배당금으로 거의 6,560만 원이 나왔으니까 본주를 보면 항상 좀 아쉬운 네. 본주를 보면 항상 감이 있네요. 요걸 안 보고 투자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7% 빠졌는데 배당률이 73.9%였어요. 와. 더 높죠. 왜냐면 테슬라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더 심하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합체하면은 56.3% 정도가 되고 네. 테슬라 본주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62.84%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콜옵션 매수한 거랑 풋옵션 매도한 거를 동시에 하면은 이제 한 주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했을 때는 보면은 콜옵션 맨 처음에 매수하면은 그 프리미엄만큼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가면은 콜옵션 매수한 사람은 돈을 계속 버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풋옵션을 매수한 게 아니라 판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처음에는 요거 풋옵션 프리미엄 받아서 해피한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풋옵션 매수한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얘는 반대로 손실을 보잖아요. 네. 제로섬 게임이니까. 네. 풋옵션 매도한 사람. 그래서 요거 점점점 녹색이랑 파란 거 점점점 요거를 합체를 시키면은 요렇게 한 줄이 나오는데, 이게 주식 그냥 하나 들고 있는 이 주식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한 줄을 그냥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거를 그냥 합성 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커버드 콜은 상승분은 제한된다. 그냥 브레이크 걸린다. 이거는 이해되셨을 거고. 왜냐면은 상승을 하면은 넘겨줘야 되니까. 콜옵션 매수한 사람한테 그 주식을 줘야 되니까. 하락은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데 어느 정도 그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건 있으니까 그거 좀 빼고 하락은 그래로 다 두드려 맞는다. 하지만 이 빨간색 칠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커버드 콜은 세금 부담이 적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배당금을 받잖아요. 배당금을 받는데 코스피 가지고 만든 커버드 콜은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번 돈은 비과세를 해줘요. 대박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폭락하면 바로 본주로 갈아타시라. 아니, 일반 계좌가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스피 쪽 하면서. 네. 네네네.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세금 관련된 건데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인이어서 한 8,800만 원 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금융소득이 2,000에서 2,001만 원 되는 순간 8,801만 원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24% 구간에서 35% 구간이 되고 그리고 2천만 원에서 2,001만 원만 돼도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요 직장인은 요 초과분에 대해서 또 8%의 건보료가 붙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이제 코스피를 지수로 해서 만든 커버드 콜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S&P 500으로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은 그냥 기업이 일을 잘해가지고 배당 주는 그 배당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커버드 콜에는 옵션 프리미엄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생성이 된 그 재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모두 다 그 배당 소득세 15%를 그냥 바로 때려 맞아요. 미국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거는. 근데 한국 거로 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배당금 중에서 거의 90%를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코스피 커버드 콜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받았어. 배당금으로 1년에. 아니야 3천으로 할게요. 3천으로 했으면은 지금 보통 같으면 2천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3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에요. 그러면 거의 2,700이 비과세로 넘어가는 거고 3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중에서. 그래서 미국 걸로 하면은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을 때 바로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건보료 얼추 한 8%까지 쫙 나가기 때문에 결국 내 손에 지는 거는 77만 원밖에 손에 못 쥐게 되는데 근데 한국 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100을 받으면은 이게 다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비과세예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거의 2만 원에서 1만 원 정도만 띄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건보료도 거의 안 건드리네요. 그렇죠. 건보료가 나올 일이 없죠. 2천이 안 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당금으로 1년에 1억을 받아요. 1억을 받아도 9천이 다 비과세예요. 1,000만 과세예요. 그러면 1,000이면 아직도 2천까지니까 1,000의 버퍼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람들은 다 비과세에 들어가요. 건보료도. 네. 그러니까 한 내가 1년에 2억 정도 받는다. 그럼 2천 정도 그러면 한 2천 정도, 꽉 차요. 네.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건보료 왔다 갔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ETF 읽어 보시면은 자산운용사는 뭔지, 수탁은행은 뭔지, 사무수탁사는 뭔지 이걸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런 네. 것도 알아야 되는군요. 그냥 냅다 TQQQ 샀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군요. 그냥 이제 뭐 미래세대에서 뭐 만들었다 ETF.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어디에 투자라고 지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돈은 수탁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 세대도 이 우리가 돈을 ETF를 넣으면 돈을 얘네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수탁은행에서 돈을 들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 돈을 들고 튈 수가 없어요. 사무수탁사는 그냥 이런 매일매일 이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이제 회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계산하고 행정 처리하는 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